네, 먼저 이 예산 편성 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김진표 의원님, 그리고 맹성규 의원님, 또 우리 김한정 의원님, 또 여러 그 예결위 위원님들이 함께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1년 동안 해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계시는 김진표 의원님은 이제 사실 예산 조세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거치신 분이신데 또 이 직접 예결위 활동 1년을 더 하시면서 많은 이 느낀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맹성규 간사님도 제가 원내대표하면서 그 울분 터트리는 거를 여러 번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작년에 그야말로 그 고물줄처럼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이게 이제 50조 가까이 또 세수가 과소축에 된 걸로 결국 결론이 났는데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또 경기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한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늘 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뭐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올해 5월 지금 5월도 초인데 작년 5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또 세수가 남게 됐다는 이런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작년에 이런 걸 보고 국정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자괴감에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저는 제도 개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여야가 국회에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위를 맡는다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권이 국회로 오고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와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국회에 없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다만 논의하는 것은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하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세입세수, 세입세출 예산을 국회가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편성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 결과 느끼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알같이 정리를 쭉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탁월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회가 아주 성과 있게 진행이 돼서 우리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더욱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만들어주신 김진표 의원님과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우리 예결위 간사님 주최의 토론회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 조정 소위 기획수정 소위원으로 아마 가장 많이 참여해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결위 간사도 했고 예결위 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 예결위의
현황 또는 과제가 무엇인지 조금은 안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왔습니다. 우선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김지표 의원님과 명성규 간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인 시절에 추경을 심사하는데 소위 헌법상 국회에서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의 규모 안에서 전체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겠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기재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에게 같은 금액의 예산을 나눠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거마저도 증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 예산심사의 현재고 우리 국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결위원장 제가 그만두겠다고까지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결위 간사하면서 올해 이제 뭐 600 몇십 조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막판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감액을 어떻게 심사하느냐. 감액 심사요. 우리가 기껏해야 2조 못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보면 5, 6조까지 요즘 감액을 하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기재부가 가져옵니다. 그 나머지 3, 4조의 규모를. 과연 이게 상식적인 지금 예산 심사의 시스템입니까? 증액도 마찬가지예요. 기재부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됩니다. 방법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소위 국정 운영의 키는 기재부가 갖고 있고 기재부 중에서도 예산 당국이 갖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전 근대적 시스템이에요.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 서 있습니다. 국회가 왜 들러리 서 있느냐? 안타깝게도 우리는 1년 단위로 예결 특위원들을 바꿉니다. 예산의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냐 하면은 바로 그냥 임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예결 특위원 다 기대 갖고 들어왔다가 딱 한다는 것이 본회의 아니 본예산 또는 결산 때 종합정책질의 한두 번 하고 그 역할이 그냥 끝입니다. 좀 운 좋은 분들은 결산 소위원 또는 예산 소위원으로 들어가서 며칠 밤새워서 주로 쟁점 예산, 증액 중심의 그 예산 심사하는데 참여한 게 전부입니다. 마지막 과정은 양당 간사가 거의 다 하고 특히 기재부가 모든 키를 틀어지고 하는 현실이에요. 무슨 국회 예산 심사권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정말 나쁘끄러운 대한민국의 지금의 예산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 대한민국은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맹간사님께서 이런 토론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간사하고 나서 인터뷰를 길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민주연구원이 그걸 관련해서 좀 책을 냈어요. 보고서를. 근데 아직은 그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이 국가 운영의 가장 근간인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되느냐라고 하는 정말 중차대한 우리의 개혁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과 전문가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고 향후에 저는 이 부분은 헌법 개정 사항도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헌법을 고치기 전이라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나가야 되고요. 그것부터 낮은 단계는 국회법 개정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의 지금 내부 그동안 관행으로 만들어왔던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9월까지 국회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부가 뭐 그냥 상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침 내리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9월 1일 날 정부의 국회에 딱 내놓을 때까지 그나마 여당은 협의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8, 9월 거치면서 7, 8월에요. 야당은 요만한 정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사권은 완전히 침해되고 있다. 지금 시스템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막판에 이제 몰리니까 결국은 당의 입장 몇 개 반영시키고 지역구 예산 챙기려고 하는 걸로 그냥 만족스러운 이 악순환, 이 부실함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토론과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결론 내용 만들어 주시면 이걸 향후에 우리가
또 국회법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나 아니면 국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좀 해 나가고 우리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씀처럼 향후 개헌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보다 이제는 본질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국회가 가장 바쁜 시기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대부분이 지역의 지방선거 때문에 내려가 있을 텐데도 워낙 의제가 의제인 만큼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 특히 우리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가 함께 해주셔서 이게 얼마나 시급한 과제고 또 중요한 과제인가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제가 이제 기재부 지금 기재부죠. 옛날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그때는 세입 예산을 주로 제가 다뤘는데 세수 추계 같은 거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YS 정부 때 기획예산처와 재무부가 합해서 이제 재경원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예산에 관한 업무도 함께 보면서 정부에서 예산 편성 작업과 또 국회에 와서 예산 심의하는 작업에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7대 국회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예결위 개수조정소위위원을 했습니다. 하면서 열흘인가 밤을 새면서 쭉 경험을 하고 지금 바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적한 이게 국회가 예산심의가 이렇게 해서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또 맹성규 의원도 그렇고 정부에서 있던 사람들 시각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다뤄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기본 인식에서 맹성규 의원이 이제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종합적인 개편안 방향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개헌을 하지 않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법에 정부가 편성하도록 돼 있고 국회는 심의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편성권 때문에 증액의 동의라는 것들이 연결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 헌법 규정 때문에 바꾸는데 한계가 있지만 저는 이 문제의식을 여야를 막론하고 300명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 국가재정법 등을 좀 고치면 그래도 현재 시스템화에서 개헌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맹성규 의원이 우리 의원 텔레그램 방에 의견을 발표했을 때 오늘 개요를 전달했을 때 제가 거기 의견을 달았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주기별로 그때마다 국회의 또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과 행정부에 그때 줘야 된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라는 차변과 세출이라는 대변이 서로 맞춰져서 짜여져 있고 전체 사업의 한 65% 정도가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 예결위 심의해가지고는 절대 제대로 손대고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따라서 편성할 때부터 국회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예산 심의는 사실상 형해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3월 초에 대통령 주재 재원배분 장관 회의를 할 때 경제부총리가 거기에 내놓을 안건을 국회 예결위에 와서 보고를 해라.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여야 의원들이 한 일주일 이상 토론해서 국회에 공통적인 의견 올리고 여야가 합의 안 됐지만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올려서 대통령이 장관들과 회의할 때 재원배분 회의를 할 때 정부안과 국회의원의 의견을 함께 해서 재원배분 단계부터 해야 된다. 그게 가장 큰 덩어리가 결정되거든요. 그 다음에 5월 말이면 부처별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어서 부처에서 예산 요구를 기재부 예산실에 합니다. 근데 그때 상임위에다 보고를 하도록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고치면 예산 요구액을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하면 상임위원회 지금 예결심의권은 완전히 형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된 의견 또 야당 여당의 다른 의견을 각각 적어서 예산실에 함께 보내주면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의 의견을 미리 알아가지고
사업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반영을 못하면 그때 국회하고 접촉을 해서 이건 이런 이유로 도저히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이런 협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산을 지금 8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 안 지켜져서 9월에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산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를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산은 6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휴가 전에 결산을 끝내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의 집행에 따른 문제를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실에 또 보내고 요 세 번에 나누어서 국회의 의사가 이제 반영이 되면 예산 그 기재부에서는 어차피 그 가을 9월 달에 이제 정기국회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의사에 대해서 모른다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가부간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 심사를 한 달밖에 못 하더라도 우리가 내놓은 안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으면 이유가 뭐냐 어떻게 수정 반영할 거냐 이거를 따져 물으면 그래도 예산심의가 현재의 여건에서는 굉장히 충실해질 수 있다. 제대로 된 사업별 심사가 그때 가능해지고 소위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지역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사업 예산을 발의하는 것 자체를 지금은 쪽지 예산이라 그래서 정기국회 마지막에 끼워넣으니까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거든요. 그것을 상임위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예산 편성 전에 전달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개편을 하면 이것을 정부가 반대할 리가 없지 않을까. 또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심의하실 때 제 이런 소견도 함께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맹성규 의원님이 거의 대부분 다 이거 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이름만 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 당시 원내대표님 명을 받아서 이번 예결특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뜻밖의 명성규 간사님을 만나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제도 개선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공감대도 얻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이제 토론회로 붙여졌습니다. 꼭 결실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위원 양정숙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예결위를 하면서 그 제도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먼저 그 박홍근 원내대표님하고 김진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결위가 그 특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1년 가지고는 도저히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또 상임위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윤호중 원내대표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세계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회계감사권을 국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업무감사뿐만 아니라 회계감사까지 감사원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심의 회계감사까지 그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제대로 된 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 정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기재부에서 독점하고 있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그 예산실 직원만 아주 독점하는 그런 폐쇄적인 인력 구조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제로 베이스 예산 편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전년도 사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거라면은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3개년도를 통틀어서 다시 이제 사업의 기준을 당해년도부터 시작하는 제로 베이스 예산 심의 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귀한 말씀 해주시면은 저도 예결위 위원님들 또 김진표 대표님 도와서 헌법 개정과 또 법률 개정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